네,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의 홍록기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록기 연구원은 제가 성함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잊어버리려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올해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유독 세계 경제 다른 지역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3.6%. 이게 중국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중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정책 선회가 다른 나라보다 1년에서 1년 반 가까이 늦어졌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이 오히려 뒤늦게 일어나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오히려 위축되는 국면에서 중국 경기 모멘텀이 이제 돋보이게 되는 좀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작년 이제 한 해 모든 지표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연간으로 봤을 때 전혀 좋은 결과는 아니었었죠, 사실은. 그렇죠. 특히 뭐 국영 기업 쪽이랑 인프라 투자 많이 좀 제 몫을 했을 뿐이지, 그리고 순수출까지도 좋았었고요. 그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모든 항목들이 뭐 부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위축이 여전했었고, 이 내수 위축이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 측에서는 재고 부담이 늘어나고 또 이제 공급 측 활력까지 둔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022년은 지나갔는데 2023년이 어떨까라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지금 위드 코로나가 경기에 반영되는 경로들을 아직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들이 3월 달에 1, 2월 누적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연초 같은 경우에 그 경기 회복 강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월에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소프트 지표들로서 뭐 이동량 지표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활력을 뜻하는 뭐 나쁜 지수이긴 하지만 뭐 대기 오염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은 다 확실히 경기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2023년도에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 나오고 나서 코로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게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맞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경험을 했고 우리도 경험을 했고 근데 중국이 1년 넘게 이걸 끌어왔다는 거는 월드컵 아니었으면 더 끌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중국 정부가 작년 3월 양회 때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가 5.5%였어요. 그거 비교하면 뭐 2.5%포인트면 뭐 이거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서 내수가 위축한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랑 달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 기조, 그러니까 코로나 규제, 물리적인 이동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길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심리가 아니라 실제 소비 여력에 타격을 미쳤다라고. 나가서 뭐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물리적 이동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 바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실제 심리도 위축이 된 건 맞지만 실질적인 소득 여력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고용이나 이제 그런 소득 부분들을 지켜보면은 뭐 전체 헤드라인으로 보더라도 안 좋아진 거는 맞는데요. 문제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확실히 다른 여타 항목들 대비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고용들도 살펴보면은 전체 실업률보다도 그 청년층인 16세에서 24세 실업률들이 좀 상승하는,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은 지표들이죠.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 가계 소비에 있어서 좀 양극화, 그리고 소득 여력 둔화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 소비를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부분들이 재작년까지는 좋았었는데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그 민간 기업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위축과 이제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자 위축이 컸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무역 흑자, 그러니까 순수출 기준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수출이 안 좋아졌는데 수입이 더 안 좋아져서 흔히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표들은 좀 예견된 결과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봐도 이동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며 네.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야, 그다음에 최근에 전해진 소식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 되는 게 60년 만에 최저 성장이라 그러지만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인구하면 중국, 중국하면 인구였는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사실 이번에 숫자로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 인구 대국이라는 이제 공식이 깨졌던 해 같은데요. 그 전부터 중국이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으로 이제 나가갈수록 이제 경제가 발전할수록 뭐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제 뭐 출산율들이 이제 과거보다 내려오는 흐름들은 불가피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라든지 강도가 조금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뭐 당장의 중국 소비 시장 산업 전략이나 그런 투자 전략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비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그 볼륨을 성장하는 데에서 이제 오히려 질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뭐 인구 대국의 자리는 점차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전환이 사실 늦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워낙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잘 안 보였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게 고령 국가가 돼 있어요, 지금. 예.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수 활성화에 어떤 우려를 낳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 상대적으로 소비를 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중국 내수 경기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구랑 그리고 소비 시장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2023년도만 한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로 코로나 이후에 소비 심리랑 실질적인 소득 여력이 줄었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확실히 되면서 분명히 소비 심리도 안정이 되면서 실제 저축 성향이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저축 성향들이 원래 평균으로 돌아오고 소비 심리 역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고용 역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다시 올라오면서 노동에 의한 소득 성장세가 이제 다시 확대가 되면서 고용이 안정이 되고 소득도 여력이 회복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중국 소비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15년도부터 19년도 정도까지가 중국의 소비 시장이 한 연평균 10% 성장세를 이어왔었잖아요. 그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는 코로나 구간에도 했었지만 필수 소비재 여전히 좋고 경기 소비재 회복이 중요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경기 소비재가 먼저 좋아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가벼운 경기 소비재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부동산 경기랑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 쪽들 그리고 자동차나 스마트폰까지 부분들은 하반기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회복이 되어야지 조금 매크로 지표가 올라오는 게 보여질 것 같고 오히려 상반기에는 뭐 화장품, 의류, 뭐 유통 등등 좀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뭐 소비 여력이 있을 때 사는 그런 것들이 먼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아이러니한 점은 인구 감소의 최저 성장 뭐 이런 얘기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올 들어서 보름 동안 외국인의 뭐 한 10년 만에 최대 규모라 그러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게 올해 연초부터 드러난 것뿐이지 사실 작년 10월까지 그러니까 당대회 직후까지 중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차이나런 그렇습니다. 차이나런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기조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11월 초부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이게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 증시랑 경기가 2022년도에 특히 안 좋았던 세 가지 규제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규제, 플랫폼 규제, 그리고 부동산 규제까지 모두 경기에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게 작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의 흐름들은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이미 많이 확실시 된 것 같고 플랫폼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부동산까지 좀 개인적으로 규제 틀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화 조짐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세 가지 규제의 완화에 따른 기대감들이 경기도 정상화 궤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으로 강하게 유입되는 것들은 이제 경기 정상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와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플랫폼 규제 완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비는 당연히 회복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재고 부담이 다시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공급 측까지도 활력이 이제 살아나는 이게 산업 생산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경기 관점에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뭐 현재 주식시장 관점에서 사실 지수 회복이 가팔랐지만 좀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도 많이 올랐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개인적으로는 2분기가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작년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 한겨울 북서풍이 쌩쌩 불다가 네. 지금 상황은 어디 동남풍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 하여튼 미국 특히 네. 중국하고의 갈등 이것이 뭐 표면화돼 가지고 탈중국이다 뭐다 뭐 말로는 별소리를 다 했는데 네. 실제 무역 규모는 더 늘었어요. 이거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 이거 약간 뭐 이중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탈중국 분야에서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서구권들의 탈중국화가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명분인 것도 맞지만 두 번째로는 그거를 실제로 원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이런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숫자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기조로 넘어가면서 과거에 중국 GDP에서 수출이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이제 탈세계화로 넘어오면서 떨어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 측이 문제가 있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이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상품들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는, 그러니까 글로벌로 많이 수출되는 그런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관점에서는 중국으로 봤을 때 순수출이 GDP 비중에서 계속 줄어드는 흐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저는 탈세계화 기조는 확실하지만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빠른 액션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중국이 맨날 내놓는 뭐 반도체 국산화라든지 홍색 공급망 그리고 미국이 막 발표하는 뭐 IRA 법안이라든지 뭐 치포 동맹 등등 이런 모든 정책들이 뭐 탈세계화 어떻게 보면은 탈중국의 반영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흐름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항상 이야기 드릴 때 과거에는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었고 내부적으로도 중국 경제 성장력,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 유동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가 실제로 결과도 좋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국 역시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덧붙여가지고 중국이 그동안 불과 몇 달 전만 돌아가 보면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면서 아주 과도한 규제 정책을 편당을 했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또 작년부터 그 이후에 나타난 거는 차이나런 이거 우려까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악재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당대회 직후 일주일간 그 차이나런 현상이 많이 심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그 차이나라는 핵심 원인은 결국에 시진핑 3연임과 그리고 그 모든 지도부들이 친 시진핑 계열인 시자진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의 규제 성향의 정책들이 계속될 거다라는 두려움 이렇게 조금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이번일 뿐이지 이 사람의 정책은 계속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조금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건 사실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내부적으로도 중국이 3명의 주석의 그러니까 개혁 개방 이후에 3명의 주석의 30년 동안 그 10%가 넘는 이제 높은 고속 경제 성장 시대를 이어왔었고, 후진타오 마지막 시절에는 이제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쓰면서 이제 중국이 흔히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뭐 과잉 생산, 과잉 부채, 과잉 재고, 과잉 투자 등등 이제 경제 리스크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었었잖아요. 예. 시진핑 주석은 그 이후에 취임을 했고, 그때부터 강조한 게 신창타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 경제 구조도 장기 경제 성장으로 맞춰야 되고 이제 경제 연착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부적인 힘이 한 단계 떨어진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정책을 짜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그 30년 동안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 중국이 제조업을 키우겠다라는 전략, 소비를 키우겠다는 전략들을 사실 중국 혼자 잘해서가 아닌 미국 포함한 선진국들이 이제 상부상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장을 사실상은 지원했던 흐름들이 이제 과거의 세계화였다면은 탈세계화로 넘어가면서 미중 갈등은 저는 거의 초장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신창타이와 탈세계화 기조에서 중국의 정책 성향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건 사실 과거 10년에도 그렇고 향후 5년 뭐 시진핑 주석이 더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략은 큰 변화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양책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제 2000년대 당시에 부양책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그 선입견으로 지금 계속 보면 안 되는 어떤 변화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끝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중국 투자 적기라고 보십니까? 이거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글로벌 인플레 환경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작년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인플레였었고, 그렇죠. 예. 중국은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진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도만 하더라도 중국 공급자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중국의 공급발 인플레가 수출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예. 나왔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수요가 따라가주지 못하 보니까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는 유지가 됐던 환경 자체는 결국에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이제 뭐 탈세계화 등등 자체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빨리 풀렸다면은, 그러니까 중국 수요가 붙었다면은 글로벌 물가가 지금보다 수준이 뭐 0.5% 포인트라나 1% 포인트라 높았을 수도 더 있다라고 높았겠죠.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가 확실히 되고, 개인적으로 소비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7%대 성장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수요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혼자 힘으로 글로벌 물가를 들어올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의 물가 잡기가 중국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글로벌은 긴축, 중국 혼란 완화 구도에서 이제 중국 경기 회복, 이 세 가지 조합들이 갖춰진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올해 개인적으로 상고하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가장 적기이고 2분기가 고점이고 하반기에는 횡보하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상반기에 모두가 이제 중국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중국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의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